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영조를 죽은 군주로 보낸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영조, 정조를 묶어서 영정조 시대를 갖다가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교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영조가, 우리가 보통 한국사 공부할 때 영조의 업적을 한번 교과서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온 그 업적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과대 포장된 부분을 갖다가 좀 파헤쳐서 어떤 비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죠. 자, 영조 그러면은 조선 21대 왕인가요? 가장 임금 중 장수한 임금으로 알고 있고, 검소하고 또 이렇게 개혁을 한 그런 군주로 우리가 각인이 돼 있죠. 자, 영정 사진이 나오죠. 뭐 이 그림은, 이 어디는 우리가 많은 한국사 교재,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많이 아주 친숙한 그런 어딘이 되겠습니다. 뭐 어머니가 뭐 무술이고, 또 아버지 숙종, 그다음에 바로 위의 형 경정과의 어떤 그 노론과 소론의 다툼에서 아주 어렵사리 왕이 됐던 그런 왕이 돼서 오랫동안 재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영조의 업적 하면은 우리가 뭐 탕평 정치를 또 꼽을 수가 있겠죠. 뭐 각 붕당의 인재를 갖다가 고르게 등용하고, 또 그 일환으로 또 탕평비도 또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또 영조를 뭡니까? 서원을 대폭 정리를 했죠. 이 당파 싸움의 주 원인이 서원이다 해서 다 없애지 못할 망정. 물론 이 서원은 뭐 대원군 때 거의 뭐죠? 역사적인 문화 가치만 빼고는 다 없앴던 것이 흥선 대원군 때 일이고, 이때는 서원을 갖다 대폭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당파 싸움의 주 원인이 되었던 뭐 서인, 동인 뭐 이렇게 나왔던 이조 정랑의 추천의 관행을 폐지시켰다. 물론 제도적으로 없앤 거는 정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태종 때 만들었던 신문고를 갖다가 그동안 폐지됐던 것을 갖다가 신문을 다시 부활시켰다. 그리고 주민에게,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어떤 그 세금의 짐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했다. 그리고 가혹한 형벌을 금지했다. 뭐 사형술에도 인권을 보장하고 삼심제를 보장했다. 그리고 군용을 정비해서 국방을 갖다가 안정을 시켰다. 그리고 또 경국대전 이후에 속대전을 만들어서 어떤 법전에 대한 체계를 했고, 또 동국문헌을 비고를 편찬했고, 그 다음에 또 청계천을 준설해서 정비를 해가지고서 어떤 경제 분야에도 좀 많은 업적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영조에 관련된 중요한 업적 문항이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의 이런 업적을 갖다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은 이것이 많이 과대평가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탕평책은 사실상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탕평책이 성공이 됐다면은 오늘날 현대까지도 뭐라 그럴까요? 칭송을 받겠죠. 사실상 노론을 위해서 정치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된 정책이 바로 탕평책이에요. 그동안 영조는 그 숙종과 경종 때의 어떤 극단적 환국 정치를 갖다가 타개하고자 탕평책을 시행한 군주로 알고 있죠. 우리 음식 보면 탕평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영조 치하에서는 뭡니까? 소론 또는 줄련, 처형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붕당의 견제 기능도 상실되었죠. 그리고 지역 차별은 오히려 더 심해졌죠. 이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이인제의 난이죠. 이인제의 난이 뭡니까? 영조를 갖다가 임금을 인정 안 하겠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이후에 무슨 뭐 탕평책을 뭐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영조가 83세까지 살면서 말년에는 뭡니까? 아주 그냥 국왕 독재 체제를 하면서 오히려 노론, 외척들이, 세력들이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영조의 탕평책은 실패했다라는 것이 더 맞는 그런 평가인 것 같아요. 자, 균역법을 볼까요? 자, 균역법 그러면 당연히 뭐 영조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영조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균역법인데, 균역법이 뭡니까? 농민들에게 군포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 균역법 아닙니까? 고리균자. 보통 우리 조선 백성들의 남성들은 1년에 뭡니까? 2필의 군포를 납부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양반은 내지 않고 가난한 농민만 이제 뭐 먹이는데, 이때 당시에 났던 그 용어가 있잖아요. 황구첨정, 어린이한테도 그냥 이제 베갯머리 이제 그 이도 안 나는 애한테 황구첨정 내고, 또 백골징포, 뭐 죽은 사람한테도 말이죠, 부과하는 거. 그다음에 족증 인징, 뭐 친척 도망가면 너 내, 뭐 이런 거, 이웃 군포 내게 하는, 그것이 이제 이 군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흉흉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더 이탈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최대한 막기 위해서 군포를 갖다가 한 필로 줄인 거죠. 그리고 뭡니까? 대신 이 부족해진 이 세수를 갖다가 맥국에서 뭡니까?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토지의 지세 외에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세금을 부과를 한 거죠. 뭐 선무, 군관포, 어장세, 염세 등으로 이제 보존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재정 긴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균역법을 갖다 이제 안 한 것보다는 낫긴 낫는데 근본 대책은 되지 못했다, 이 얘기죠. 가뜩이나 이 조선에 말이죠, 그 예산이 이제 그 부족했는데, 이런 긴축 정책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더 부작용이 났다. 그러니까 이때 조선 시대의 모든 인프라는 상당히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뭡니까? 이런 황구첨정 같은 이런 부작용은 계속 어떤 비리가 여전했다라는 것이 사실이었죠. 결국 농민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또 한 예로 이 어민들의 노력으로 말이죠, 그 이 연안 바닷가 사업이 상당히 성장했는데, 정부에서 뭡니까? 어염세, 어장세 해가지고서 뭡니까? 세금을 갖다가 왕창 때려. 그래가지고서 오히려 어업을 갖다가 발전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때려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뭡니까? 이 어민들이 그 생선을 갖다 잡아놓겠습니까? 또 그것이 바로 세금으로 물게 되니까는 생선 가격이 인상이 되니까는 오히려 생선값만 그 비싸져 가지고서 서민들이 즐겨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부작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균역법 외에 어떤 이런 부작용이 되는 거죠. 자, 문예부흥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부흥, 르네상스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죠. 르네상스가 뭐죠? 원뜻이 뭐 부활, 재생, 문화, 뭐 개척. 유럽에서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 사이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이제 뭐 신이 우리가 다가 아니라 인간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했던 이런 르네상스를 구가했던 시대가 바로 영종조 시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은 표현이죠. 유럽이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그 르네상스 시대를 구가했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이때 당시에 유럽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아우렀던 문화 사상은 라틴, 즉 이탈리아가 제국 있었을 때 모든 걸 지배했던 라틴어가 주였는데, 이때부터 각 나라마다 자국어로 만든 책들을 갖다가 이제 막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독일은 독일어, 프랑스는 프랑스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 자국어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문예부흥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때 16세기, 14세기, 16세기, 17세기의 그런 역사적인 흐름. 물론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17세기에 뭐 어부사, 시사 또는 국문 같은 이런 그 한글 작품도 나오긴 했죠. 그런데 영조가 임금이 되는 이 시기부터 어떻게 보면 이 조선의 지배층들은 한글을 갖다가 좀 무시하는 태도로 또 돌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백성들을 위해서 1446년도에 반포했던 한글이 18세기에 와서 오히려 한글을 무시하는 태도, 저로서는 우리 이해가 안 가요. 유럽의 르네상스는 자국으로 글을 쓰는 건데, 우리 조선의 소위 르네상스는 오히려 한글을 무시하고 한문을 계속 고수했다. 한문, 즉 양반층, 뭐 과거 합격해가지고서 벼슬 하는 사람들이랑 한문 공부하지, 고기 잡고 농사 짓고 세금 내는 그런 백성들이 한문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이런 것이 됩니까? 그죠? 즉 지배층이 지식을 갖다 독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소위 그 지방의 벼슬아치들의 아전들은 한문을 이제 그래서 이제 행정을 완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억울함을 당해도 하소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나라 그 일본만 보더라도 말이죠. 이 시기 17세기죠. 10세기니까는 이제 르네상스 그 시기인데 일본도 자국의 전통을 갖다가 중시하는 국학운동이 이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국학운동, 일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난학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이제 그 어떤 일본이 개항할 때 이게 큰 자양분이 어떤 사상적 기반을 또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조선은 안 그랬습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1771년도인가요? 여름날 경희궁 어디시죠? 서울 역사박물관 있는 그 일본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구텐베르크가 이제 뭐 인쇄를 만들어 가지고서 책도 만들고 뭐 서점도 쭉,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서점이 엄청나게 큰 서점들이 해가지고서 모든 백성들이 정보를 갖다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이 이루어진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점이 없어, 서점이. 책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책회? 책회라는 것이 보면 책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책 파는 외파는들 갖다 책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사대부들이 이 필요한 책을 갖다가 이제 구하고 읽고 뭐 이런 거죠. 또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청나라 때는 이제 중국이 청나라였죠. 청나라 때 강감회찬이라는 그런 그 책에 조선 왕실을 갖다가 비방하는 글이 있다라고 이제 조선 조정에서 상소가 올라온 거죠. 자, 뭐 이를테면 전주 이씨의 왕실이 고려역적인 이림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건 뭡니까? 청나라 책을 갖다 불태우고 또 이 책을 갖다가 읽은 자들은 처벌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상소가 이제 그 영조가 이 보고를 듣고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책을 읽은 자 또는 또 유통시킨 자들을 갖다가 전원 색출하고 명령을 하죠. 결국 뭐 청나라에서 책을 갖다가 사들여온 사신 3명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리고 또 책을 갖다가 사고 또 판 사대부들은 양반 명단, 이때 양반 명단 청건동이라고 여기서 기록해서 양반 삭제, 호적 삭제, 그리고 적발된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이제 팍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전원 다 체포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은 과거 합격자들은 합격을 취소를 시켜버리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강하게 해버렸어요. 책이라는 것이 불운 서적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책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언론의 근본 기본을 갖다가 완전히 전면 차단시킨 게 바로 영조였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조정에서 이 책은 불온합니다. 뭐다 그러면은 읽지도 않고 그냥 그걸 갖다 금기시하는 거죠. 이거 매우 잘못된 거죠. 이것이 과연 문해부흥에 맞는 그런 처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아니죠. 네, 영조 시대의 경제는 어떠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조 시대의 경제도 좀 과대평가되는 부분이 좀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 경제를 갖다가 중시하는 그런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업 경제는 발전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영조 개인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는 거의 없고 오히려 장애만 된 부분이 오히려 있죠. 이를테면 영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소함을 갖다가 이제 뭐 강조를 했어요. 검소한 거하고 경제 발전하고는 그렇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술 생산을 금지시켰죠. 영조가 뭡니까? 그 금주령을 내렸죠. 제사 때도 술 못 올리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영조가 이 금주령을 내리면서 본인은 술을 마셨어요. 이거 좀 모순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영조는 또 화폐의 사용도 제한했죠. 원래 화폐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아버지 때 숙종 때 경제 그 막 할 때, 그죠? 그때 뭐 경강상인, 뭐 만상, 내상 해가지고서 이때 화폐 경제가 좀 일어날 듯 했는데 이 화폐의 사용을 제한했다. 그리고 또 화폐 재료가 뭔가 구리죠, 구리. 구리가 부족했는데도 광산, 광업 이것도 숙종 때 시작했는데 이것도 광업을 갖다가 또 이렇게 억제를 했죠. 그러니까는 농토가 없는 농민이 먹고 살려면은 광업 분야로 나가야 되는데 광업 분야로 나가는 것도 진출할 길을 막혀버렸죠. 이건 뭐 전체적으로 노론의 계통의 양반 계층들이 또 합세를 했죠. 왜냐하면 이 농민들은 뭡니까? 저 사대부 양반들은 어떤 그 농촌
지주로서의 어떤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농민들이 광업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런 수입도 줄어들어 농촌의 질서가 어지럽다 해서 생각을 꺼려했죠. 즉 농민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쥐어짜기 좋거든요. 그런데 이 영조가 이 광업 발전을 갖다 가로막았을 때 이때가 시기가 18세기였으니까 그죠? 이때 저쪽 유럽 누굽니까? 영국에서는 탄광이 개발되고 석탄이용해서 이때 산업혁명이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억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대부들은 말이죠. 국가 전체 부를 갖다가 늘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로는 안빈낙도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고방식이 뭡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상공하면 안 돼. 농자 천하지 대번이야.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도 양반을 비롯한 사대부들은 뭡니까? 이런 공산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못 만들게 하고 상업 공업은 못 만들게 하면서 뭡니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기업품들은 어디 청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비싼 돈 주고 이 뭐랄까 사치, 그죠? 하는 그런 풍조를 아주 모순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때 당시에 뭐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이때 그 주택 가격도 뭐 엄청 뛰고 뭐 지금처럼 우리 뭐 집값이 뛸 정도는 아니지만 집값이 한 50%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이 많아지면은 뭐 사치한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 뭐랄까 화폐 대중화폐가 상평통보였죠. 상평 통보도 뭐 이렇게 발행을 갖다가 중지하기도 했다. 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 뭐 경제가 뭐 긴축, 뭐 인플레이션이 번갈아가면서 국가 재정이 상당히 이 엉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눠주는 어떤 지원금, 각 군현에 이런 것들은 또 뭡니까? 지방의 탕간오리들이 또 가르쳐지죠. 그래가지고서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영조 시대 때의 경제는 뭡니까? 상당히 못 살던 그런 시대로 된다. 말로는 영조의 어떤 검소함, 뭐 이렇게 뭐 얘기하지만은 검소함 해서 뭐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옷도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옷 기술도 낙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 고려 청자 또 뭐 조선시대 뭐 조선 백자 청화해 가지고서 상당히 도자기에 관한 아주 선진 최고의 기술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 영조 시대 때 와가지고서 특히 도공들 이런 사람들 거의 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희 도자기공들은 국가에서 만드는 그대로 어떤 뭐라 그래요? 매뉴얼대로만 니들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또 이렇게 도공들은 또 뭐 인간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월급도 뭐 별로 안 되고 또 자기가 만드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일할 맛도 안 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도자기에서 전혀 무리했던 일본이 뭡니까? 임진왜란 때 뭐 2, 3평을 비롯해 가지고서 우리 도공들 많이 납치해 갔죠. 납치해 갔지만은 거기서 혹사부린 게 아니라 그 우리 조선의 도자기공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모든 걸 다 마련을 해줘서 일본 도자기들이 아주 세계 최고의 상품으로 거듭났죠. 그래서 일본의 그 도자기가 유럽에 아주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했던 그런 인기 품목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도자기의 어떤 원산, 오리지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쇠퇴가 됐다는 거죠. 이거 그냥 교과서에 좀 실어줬으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조 시대의 경제는 꽝이었다. 너무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영조 시대 때의 이제 조선 4대부의 삶을 한번 마무리 짓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지요. 자, 이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르네상스가 만연했죠. 흐름이 살렸던 이 시대에 우리 4대부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우리나라 이 4대부들은 어떤 그 중국의 주나라죠, 주나라. 뭐 하운주 할 때 주나라를 갖다가 아주 이상향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조선을 갖다가 동쪽에 있는 주나라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중국은 청나라였죠. 청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조공도 하고 하지만은 이것은
명나라 때의 어떤 그 명나라에 대한 의리 배반이다, 부친이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겉으로는 청나라한테 고개를 숙이지만은 속으로는 명나라를 갖다가 받드는 모순이 계속됐던 거죠. 그 정조 때도 마찬가지죠. 그 저 대보단이라고 해가지고 명나라 어떤 임금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비온 뒤쪽에서도 정조 때도 계속 했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은 1592년이죠. 이때는 1200년도 더 된 그런 그 전에 있던 사건에서 명나라 도와줬다는 것이 200년이 흐른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백성을 위한 것보다는 사대부들의 어떤 모순된 삶의 방식을 존재했다. 이때 당시에 사대부들은 뭐 부염을 갖다가 누리면서도 본인은 청빈하다. 그리고 또 뭐 명나라의 어떤 문화가 최고다. 명나라의 문화가 옳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이 지배층과 어떤 이 서민 이런 문화의 간격을 갖다가 좁힐 생각은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것은 이때 이 사대부들 양반들의 어떤 사상이 너무 독단이 심했다. 그러니까 자기 집단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용납을 안 해버려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대부들은 자기 생각만,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만 어울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념은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어떤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로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임금한테 사액을, 그러니까 죽이자 이런 상을 끊임없이 서로 그냥, 이게 바로 그 숙종 때 환국 때부터 있었던 남인, 서인들이 처절한, 이것이 피똥이 튀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완전히 삶에 아주 큰 타격을, 이것이 바로 조선 사대부의 모순된 삶이었으며 바로 영조 시대 때 실질적으로 있었던 자행된 그런 시대에 있었던 시대의 그 어떤 자아상이죠. 오늘 영조의 어떤 이 평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는 중흥군주였다, 영조는 개혁군주였다, 르네상스 시기는 영조 정조였다 라는 것은 잘못된 어떤 이 표현이다. 즉 영조의 업적과 또 잘못을 갖다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오늘 누가 영조를 갖다가 중흥군주로 보는가라고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고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모두양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